자연이 만든 거대한 작품. 밀물과 썰물이 만든 바다이면서 또 땅이 되기도 하는 이 광활한 갯벌. 그 갯벌을 따라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이곳에 갈대의 바다라 불러도 좋을 순천만 습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훼손되지 않은 가장 완벽한 생태계로 불리는 순천만은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죠. 이제 겨울 철새 중에 대표적으로 오는 것들이 이제 오리류가 가장 개체수는 많이 오고요. 그런데 오리 종류만 해도 30-40종이 되고요. 이제 특히 작년부터는 가창오리도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외에 큰 고니, 그리고 독수리, 노랑부리 저새, 그리고 또 맹금류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순천만의 진객이라고 할 수 있는 흑두루미가 또 우리 순천만의 보호 정책에 의해서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귀한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때가 바로 흑두루미들이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으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동북아시아에서만 사는 흔치 않은 겨울 철새. 그런 흑두루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여기가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먹이마저 풍부한 갯벌이 있는 습지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한마디로 먹고 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데죠. 여기에다 갯벌과 나란히 붙어있는 이제 막 추수를 끝낸 들녘은 낮 시간 동안 먹이 활동을 하기엔 그저 그만입니다. 갯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해 뜰 무렵에 갯벌에서 농경지로 날아와서 하루 내내 먹이 활동합니다. 특별한 방해 요인만 없다면 농경지에서 지내고요. 이제 외에 방해 요인이 생기면 갯벌로 피신하거나 다른 농경지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걸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의 들판은 오래전부터 농가들과 계약해 무농약으로 벼를 재배하는 중인데요. 이곳 논에서 수확하는 연간 300톤의 벽씨는 그대로 흑두루미들의 겨울 양식이 됩니다. 이제 흑두루미는 1990년대 말 해도 100마리가 못 됐었고요. 그게 이제 매년 100 내지 150마리씩 개체수가 증가하더니 2012년도부터는 약 400에서 500마리씩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만의 월동 평균 개체수가 2,850여 마리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3,200마리가 월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순천만은 국경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두루미들에게도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쉼터입니다. 산과 들에 둘러싸인 총 3개의 저수지가 연이어 있는 이곳. 따뜻한 날씨 덕분에 한겨울에도 저수지가 얼지 않아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된 주남 저수지입니다. 매년 겨울 이곳을 찾는 철새는 30종 이상. 그래서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리죠. 여기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겨울 철새는 화려한 모습의 바로 이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는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곳의 깃대종이자 주남 저수지를 대표하는 얼굴이죠. 시베리아에서 이제 주로 오는데 우리 여기 주남 저수지는 중간 기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는 이유는 우리 주남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잠자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먹이 활동, 주남 저수지 인근에
저 논습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먹거리라든지 잠자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두루미들이 인근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잠자리인 주남 저수지로 돌아오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난 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 바로 그 무렵입니다. 제두루미들이 자는 곳은 육지 동물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얕은 저수지나 얼음 위. 추울 때는 한쪽 다리를 들어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저수지 중에서도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 제두루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잠자리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 이곳 강원도 철원 지역입니다. 철새들에게 좋은 먹이터가 되는 철원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 그중 철새 마을로 유명한 데가 바로 이곳 양지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손님은 흔히 학이라고도 하는 두루미, 혹은 정수리가 붉어 단정학이라 부르기도 하죠. 특히 여기서는 민가 주변을 날고 있거나 논에 앉은 두루미를 망원경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곳 철원의 민통선 인근 지역에선 흔한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 그 두루미가 많이 오는 마을이 한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최고 단정하기 와서 많이 있는 달은 12월부터 1월 말까지, 2월 중순까지가 이제 그 최고 많이 와 있죠. 많이 왔을 적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0수, 참 단정하게 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곳 철원군엔 국제 두루미 센터까지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두루미 종류는 전 세계 15종 가운데 무려 7종. 그래서 겨울이 되면 두루미를 직접 보거나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탐방센터는 늘 북적이죠. 두루미라는 말은 그 울음소리에서 따온 순우리말 이름인데요. 예로부터 고고한 기품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어린 새끼까지 동행한 두루미의 겨울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귀한 풍경입니다. 이게 바로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을을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겠죠. 사진 작가가 평균 한 4,500에 5,000 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탐조객이 학생들 이제 방학을 하면 학생들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는데, 그 외에 뭐 한 6, 7만 명은 탐조객이죠. 이곳에 두루미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주민들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여기에 옥수수하고 녹두가 되는데 여기 한 푸대에 40kg예요. 40kg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뿌려줘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이제 먹이 활동이 눈이 쌓여서 먹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방지역에다가 두루미 색지에다가 계속 뿌려주죠. 그때는. 가을거지 과정에서 철원 평야에 떨어지는 벼 이삭은 대략 1,600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루미들이 이듬해 봄까지 버티기에 먹이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옥수수와 녹두는 언 땅 위에서 생활하는 두루미들에겐 든든한 겨울 양식입니다. 여기에다 인근의 여러 저수지와 한탄강 상류의 수심이 낮은 곳, 사람의 출입이 적고 불빛이 적은 민통선 인근 지역 곳곳이 두루미들에게 최적의 겨울나기 장소죠. 이렇게 겨울은 두루미들에게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겨울은 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꽤나 운이 좋은 계절이죠. 이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두루미는 단지 장수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계절 따라 찾아오는 어느 겨울 철새가 아니라 귀하디 귀한 손님입니다. 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1000년 전부터 전해지고 있는 이곳은 울산입니다. 신라시대 당시 이 일대는 바다와 맞닿은 포구이자 목책과 토성으로 된 계변성이 있던 곳이죠. 이곳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천신이 학 2마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계변 천신 설화. 여기에 등장하는 천신은 신라말 울산의 호족인 박윤웅. 당시의 권력자였던 그는 이 설화에서 학의 이미지를 가진 신화 속 인물로 묘사돼 있죠. 그 후 기변성은 신학성이 되었고 그때 생긴 울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학성입니다. 울산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 4대 왕인 성종이 울산을 학성이라는 벼로를 줍니다. 즉 벼로, 학성이라는 것은 학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상상 속의 학이 아니라 실제 학이 살았던 고을 울산. 그런 울산의 학 이야기는 신라와 고려를 지나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바로 이곳 반구대 바위 위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반구라는 글씨와 바위 위에 새겨진 2마리의 학. 조선 말의 유학자 곽전은 학이 그려진 바위를 보고 화학암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고 이곳 전체는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해서 학소대라 불렀죠. 학을 새긴 사람은 조선 숙종 때 병조 판서를 지낸 우남 최신기. 그가 반구대 앞에 지은 정자가 바로 이 집청정인데요. 여기에는 학과 관련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집청전에 왔던 많은 유학자들이 학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시, 특히 정몽주도 와서 학을 시에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비들도 울산의 학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집청정을 다녀간 지방관리와 선비들이 지은 406수의 시를 모은 집청정 시집. 이 가운데 학이 나오는 것만 84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학이 날아다니는 이곳은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그런 곳은 아니었을까요? 여기는 한때 반구대에 있는 학 그림과 비슷한 1700년대에 새긴 또 다른 암각화가 있던 곳입니다. 원래 학이 새겨진 바위가 있던 곳은 태화강의 셋강인 명정천 가장자리.
하지만 하천 정비를 하고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사이 그 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쉬운 대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내오산 자락에 다시 새겨놓았죠. 그런가 하면 울산 동원 정문에는 학이 이끄는 수레라는 뜻의 가학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은 때론 높은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고 때론 고고한 삶의 모습 그 자체이기도 하죠. 가학루를 지나 만날 수 있는 동원의 집무 공간인 반학헌. 이곳 역시 옛사람들이 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지어질 때의 이름은 일학헌. 가진 것이 검은고 하나와 학 한 마리뿐이라는 의미의 일금일학에서 나온 것으로 관리의 청렴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 이후 중건 과정에서 학과 짝을 이룬다는 의미의 반학헌이 됐죠. 이렇게 옛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벗이었던 학. 학과 관련된 울산의 문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학의 몸짓과 동작을 그대로 딴 학춤으로도 남았습니다. 학의 목덜미를 닮은 검은색 갓과 학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희고 넓은 도포자락. 그래서 학춤은 학의 날갯짓이면서 선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 학춤은 선비를 상징합니다. 선비가 고고하게 이렇게 날개가 소매 폭이 넓은 이런 옷을 입기 때문에 도포를 입기 때문에 학도 날개가 큽니다. 그래서 선비에 많이 상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학춤이 전해지는 지역은 실제 학이 살았던 울산, 부산, 양산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학춤은 단지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을 통해 선비의 삶을 멋스럽게 전하는 풍류의 춤이었습니다. 동원에서 학을 본다 하는 것은 선비를 상징하면서 부사의 행정력, 바른 올바른 참된 행정력을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이 동원 잔디밭에 학이 거닐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사로 부임하면 항상 학을 짝지어서 학을 반려자해서 이렇게 같이 보여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성이라 불릴 정도로 학이 많았던 울산. 하지만 학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옛 이야기 속의 철새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5월 국제 철새 도시로 인증받게 된 울산. 울산이 철새 도시가 된 1등 공신 중 하나는 여름이면 이곳 3호 대숲을 찾는 바로 이 백로죠. 그 수가 자그만치 8천여 마리. 도심 속 철새 서식지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규모로도 최대입니다. 가끔 재두루미로 오해받기도 하는 외가리를 포함한 7종의 백로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백로떼가 여름 한철 머물다 떠나고 나면 이곳 대숲은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들 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화강은 도심 내 하천으로는 처음으로
철새 서식지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울산. 학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와 학의 춤사위와 학의 문화도 여느 도시 못지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울산에서 겨울 철새인 학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학을 울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을 유난히 좋아하는 일본. 특히 오카야마 현은 학을 사육하는 데가 총 4곳이나 되는 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지역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1991년 설립된 오카야마 현 자연보호센터. 이곳에서 기르고 있는 것은 단 한 종류, 일본에서는 단정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바로 이 두루미입니다. タンチョウは、絶滅の恐れのある生物ということで非常に希少な生き物です。この、種の保存という考え方に立ちまして、タンチョウを守っていくということと同時にですね、地域の方々にですね、自然保護という考え方をですね育ててい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を、がとてもですね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현재 이곳에 있는 단정학은 총 37마리. 하늘을 나는 학을 사람의 손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그러다 보니 먹이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중입니다. 먹이는 보통 크릴새우에 전어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을 주식으로 식물성인 옥수수를 곁들이는 식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에 갇혀 먹이만 먹고 지내는 건 아닙니다. 기본的に1日っていうのが、朝ごはんをあげて、でその時にここに出てきてもらっている上池の子たちを外にちょっと出てもらって、夕方餌また回る時にここの外にいる子たちがお家に帰るという形で生活をしています。ご飯は2階なんですけども、ケージの中だったり自然が豊かなのでいろんな虫がいるので、この子たちは朝夕のご飯だけではなく他にもケージの中にいるいろんな虫とかを食べて生活しています。 지금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이루어지는 단정학 가족의 산책 시간. 30년 전 처음 설립 당시부터 두루미의 인공 사육을 염두에 두고 문을 연 곳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 단정학들은 인공 부화 기술로 태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태어나 제색깔을 찾아가는 중인 이 새끼 단정학 역시 그런 경우죠. 사실 이곳의 더 큰 목표는 야생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있습니다. 비행 연습 또한 야생성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인데요. 이곳의 드넓은 공간에서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단정하게 자유로운 비행. 이곳은 이렇게 단정하게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루미 복원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에 조류생태환경연구소가 들어선 것은 지난 2005년. 박희천 교수는 그때부터 두루미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는 1998년 낙동강 해평 습지에 머물던 제두루미 39마리가 독극물이 든 벽실을 먹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두루미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야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날개를 펴면 2m 한 30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좁은 하천에서는 야들이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생존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 보면 되고, 그죠? 아이, 이쪽에 물 있는데, 전환점이 된 것은 2008년 일본 오카야마 현으로부터 기증받은 두루미 2쌍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국내 최초로 두루미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두루미가 한 30여 마리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산 밑에 보이는 낙동강이 흐르는데 낙동강에 매년 날라오는 제두루미가 있습니다. 그 제두루미도 여기 한 10여 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하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그 서식하는 그 유럽 두루미, 우리가 흔히 보통 검은 목두루미라 하는데 이 한 마리가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3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나이는 좀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죠? 저거는 어리고 요거 하고. 예. 1년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생활하며 두루미를 돌보고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두루미는 암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외형적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키우다 보면 이게 그 순놈하고 암놈하고 우는 형태, 그 다음에 또는 하는 동작, 또는 몸의 크기 이런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DNA 가지고 암수 구분을 해가 성별을 구분해가 짝을 맞춰줍니다. 과학적인 방법까지 모두 동원해 암수를 구별하고 나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한 쌍의 두루미. 이론적으로는 태어난 지 3년이면 번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5, 6년입니다. 뒤쪽에 요 나이 좀 간데 암놈, 나이 좀 드는 암놈하고 이렇게 저끼리 오늘 또 한 쌍을 골라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예. 알에서 깨어난 새끼 두루미가 어미만큼 몸집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개월. 하지만 두루미는 1년에 딱 1개, 많아봤자 2개의 알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번식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죠. 암수 짝을 지을 때는 궁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맞춰줘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목에 일어나는 것도 자기들끼리 잘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들을 짝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만약 갑자기 다른 칸에 다른 곳에 있는 암수를 한테 뭉치면 계속 싸워서 그 서로 부상당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좀 선발해야 됩니다. 다 소화됐어. 이렇게 신경 써야 할 점이 꽤 많다 보니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무엇보다 두루미가 원래 살던 습지와 비슷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됐어. 전에는 우리가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인공번식도 시켰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자연번식으로 나가는데 자연번식을 해가 내보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 거기 상당히 염려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야들이 쉽게 자기가 살만한 장소를 찾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연구소가 자리한 바로 아래 낙동강 본류에는 두루미들이 즐겨 찾는 해평 습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강이 오염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었을 땐
철새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시 두루미들이 오기 시작했죠. 여기는 그 서쪽에서 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감천이라는 하천이 있고, 저기 북쪽에 보이시는 낙동강 본류의 그 구미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강과 하천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그 모래 그 사장이 생기고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섬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매년 흑두루미나 제두루미가 많이 도래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두루미가 여기 와서 월동하는 곳입니다. 매년 겨울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들은 60여 종. 그 가운데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제두루미와 흑두루미도 있는데요. 그런 두루미를 위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그 주변에 보시면 지금 지난 여름 동안에 자랐는 갈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억새라든지, 그다음 또 버드나무나 작은 버드나무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그 흑두루미나 제두루미가 왔을 때 자기들이 착륙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행장의 활주로처럼 이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현재 뭐 구미시하고 또 우리 연구소에 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복원의 최종 목표는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전국 방방곡곡에는 한때 학이 많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는 마을이 꽤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삼척의 경우 1950년대 이루어진 개발로 학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을 다시 만난 것은 2018년. 이곳 천년학 힐링타운이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여기에는 황금색의 화려한 관을 쓰고 있는 회색 관두루미와 귀한 푸른 두루미도 있지만 이곳의 5종류, 총 8마리의 학 가운데 그래도 제 이름값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미입니다. 처음 이곳에 온 건 총 4마리. 하지만 그중 3마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젠 단 1마리뿐입니다. 얘들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봐요. 여기. 그래요. 조금만 소리가 크다거나 뭐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이게 소리만 조금만 커도 이 고함을 지르고 그래. 그리고 여기도 이게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은 경계를 하고 그런 편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두루미를 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힘들다는 두루미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새들은 보금자리를 뺏기고 나면 멸종 위기종으로 몰리게 되죠. 천연기념물인 황새도 199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황새가 2014년 문을 연 황새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원대학교의 황새복원이 성공하면서 새 보금자리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황새공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밖에 없어 두루미와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황새. 그래서 이곳 황새공원은 두루미 복원에 대한 또 다른 희망입니다. 사실 이곳 복원 사업의 최종 목표는 황새가 머무는 마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곳 단계적 방사장. 실제 이곳 황새공원은 문을 연 그 이듬해인 2015년 세 쌍의 황새와 어린 황새 2마리까지 총 8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마리씩 10년에 걸쳐 황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단계적 방사장은 황새가 이제 이 예산을 떠나지 않고 예산 지역에 좀 익숙해지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동안 사육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번식도 한번 이제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이용해서 방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새는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늘 머물러 있는 텃새였지만 수십 년 전부터는 러시아와 중국에서만 날아오는 매우 보기 드문 겨울 철새가 됐죠. 그런데 방사 이후 자연스럽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미 야생에서 아들의 손자까지 태어났습니다. 일종의 텃새화가 이미 진행 중인 거죠. 그렇다면 황새는 어떻게 이곳의 텃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하는 것은 과거의 환경을 동일하게는 할 수 없지만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회복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한 예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은 시기는 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 황새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논을 임대해서 물을 1년 내내 가둬주는 문온습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황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는데 큰 나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봇대 13m 전봇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저희가 둥지탑, 황새 둥지탑을 이렇게 원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황새가 안전하게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협을 피해 혹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한번 둥지를 떠난 철새들은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삶의 터전이 복원되면 수천 년 동안 오가던 그 길을 따라 언젠가는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곳은 울산의 외황강, 청량천 하류에 해당하는 철새 도래지죠. 처용암과 조개섬, 그리고 강가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습지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일대가 과거에 학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철새를 촬영해온 사진작가 황종주 씨. 그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이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방학 때나 이럴 때면은 아버지를 따라 여기 물고기를 잡으러 많이 왔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항상 오면은 여기 옛날에 학이 살았다, 학이 어떻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1933년 발간된 울산군 향토지에 울산에 학이 날아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는 그는 학을 렌즈에 담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서부터 창원, 순천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전국을 누볐습니다. 회학이라는 자체는 학이 하늘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가지고 회학이라고 최초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회학은 여기에서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요. 지금 저기 탱크 터미널 보이는 저 옆쪽 송전탑 있는 저쪽 뒤쪽이 회학마을이 됩니다.
학이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회학마을. 울산의 울주군 온산읍 항남리에는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외환강 하구의 북쪽과 남쪽에 있던 자연마을은 거의 다 사라졌고 그곳은 이미 석유화학공단과 국가산업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옛날은 여기 그 전체가 습지였고요, 뻘이었죠. 그리고 저 위쪽은 그 염전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염전도 한 3-4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전부 다 주위가 공단이 됐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습지가 있어도 지금 습지가 다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습지 역할을 할 수는 없지요. 학이 인근 회항마을을 돌아 잠을 자거나 먹이 활동을 했던 이곳 습지. 그때의 습지 또한 갈대만 무성한 숲 아닌 숲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 섭지에서는 동물성 먹이를 먹지만 이제 그 주변의 들판에서는 식물성 먹이도 그 낙곡 같은 곡식류도 먹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 위쪽 청량 들판이, 그 화창 들판이 아주 큰 게 있었는데 지금 다 공장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울산의 산업은 학이 머물던 자리를 모두 빼앗아 버렸는데요. 다시 학이 돌아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도심 속에서 학을 만날 수 있는 일본의 오카야마현.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이곳 고라쿠엔입니다. (17세기) 오카야마 영주의 명령으로 무려 14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정원.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일본식 정원의 백미죠. 넓은 연못을 중심으로 섬과 숲과 나무가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멋진 풍광인데요. 이곳을 더 돋보이게 하는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년을 산다는 이곳의 명물 중의 명물, 두루미입니다. 江戸時代の後楽園ではタンチョウをはじめとしまして真鶴とか鍋鶴とかいろんな鶴が飼われておりました。でこの後楽園が一応の完成を見たといいますと1700年当時1700年当時には鶴が常時10羽ほど飼われておりました。で明治時代になりますとタンチョウだけが飼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て後楽園の鶴として人気を博しており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の後は全部死んでしまいまして、どうしたらいいもんかというところに昭和31年1956年なんですけれどもタンチョウには贈られまして、それをきっかけとして現在では後楽園を飼育しております。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 후 고라쿠엔에서 다시 단정학을 기르게 된 것은 도시의 상징을 복원하자는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였습니다. 이젠 고라쿠엔을 찾는 관광객들도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단정학을 보러 올 정도죠. もっと身近にいる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ど、なかなかね日本では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寒いところにねいるイメージがあるので、岡山で昔いたのはちょっと知らなかったです。後楽園とね、うまくマッチしてですね、そのシンボルになってるとは思いますし、こういう定期的に開放してですね、皆さんの見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はね、非常に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일본 사람들에게 두루미는 장수를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라쿠에는 그런 두루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일본 전역에서 두루미를 기르는 데만 해도 자그마치 40곳. 그 수가 총 200마리 정도나 되고 그중 가장 많은 곳이 오카야마 현입니다. 오카야마에서 학을 기르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을 키우는 데에도 여느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後楽園では、9月からだいたい2月頃毎月2回ぐらい園内散策を行っ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時期にはだいたい週3回ぐらいのペースで早朝練習を行っています。 비록 학을 예전처럼 마을 인근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까이에서 학을 본다는 건 이곳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아울러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통해 오카야마가 오래전부터 학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학의 도시로 기억될 오카야마. 그리고 언젠가는 학이 고라쿠엔 정원을 벗어나 오카야마 하늘 높이 나는 모습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태화강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비행을 볼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 위로 학이 날아오르는 그런 날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말이죠.